또 외국의 기술 지원을 받기 힘든 이제 그런 무기일수록 사실은 국산화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자, 필리토르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깊은 바닷속 잠수함 찾기. 특히 전파가 전달되지 않아서 레이더 탐지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은밀하게 침투하는 이 암살자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무기체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잠수함 잡는 어뢰, 범상어. 최근에 그 성능이 입증됐죠? 그렇습니다. 범상어. 범상어. 말 그대로 범삼치 않은 상어. 범상치 않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건데 지난 5월이었죠. 동해 우리 해상 사격 시험장에서 중어뢰 2 범상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어뢰가 발사돼서 우와. 이제 가상 표적에 예. 이제 명중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2차 품질 인증 사격 장면이었고요. 그에 앞서 3월에 이제 1차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양보고 축구 우리가 이제 흔히 손원일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발사됐는데 하여튼 이런 1, 2차 시험이 모두 합격함에 따라서 이 범상어가 정말 제대로 아주 잘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테스트도 1차, 2차 최종 뭐 이렇게 가야지 뭐 뭐야? 뭐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또 이건 뭡니까? 예, 이게 품질 인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무기를 연구 개발할 때 연구 개발 단계에서도 미사일이든 뭐든 이제 시험 사격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이 품질 인증은 이미 연구 개발이 끝난 이후에 이제 끝난 이후에는 양산이 되고 실전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양산품 중에 일부를 이제 추출을 해서 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해보는 이제 어떤 우리가 실전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이제 그런 시험인데 그래서 이러한 그 품질 인증 사격까지 성공에 따라서 이 범상어가 이제는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중월의 범상어. 자, 소개 본격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잠수함 킬러 하면 좀 다른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예. 대잠 헬기. 그쵸. 이게 막 같이 막 잠수함 위에 떠다니면서 막 뭐 이렇게 막 네. 밑으로 막 집어 던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대잠 헬기 이런 게 사실은 뭐 진짜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해상 작전 헬기 뭐 해상 작전 헬기라고 해야 되나? 대잠 초계기 예. 뭐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 상관없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보통 하늘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건 이제 당연히 바다 속에서 잠수함을 잡는 게 바로 어뢰인 거죠.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바닷속을 은밀하게 이동하고 또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이 대함 유도탄 SLBM을 어디선가 그냥 발사해버리는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무력화시키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적의 잠수함을 두 동강 내는 그 수중 유도 무기 어뢰인 거죠. 특히 이제 한반도 주변 해역은 냉전 시절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비롯한 뭐 강대국 잠수함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각축을 거듭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또 중국, 일본의 주변국들이 계속 서로 간에 지금까지도 긴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견제하려면 우리 해군력이 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유로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대칭 무기 어뢰를 그동안 개발해왔던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중어뢰인 범상어가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만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지름이 21인치니까 53cm가 넘거든요. 이만한 공구죠 진짜. 우와.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크죠. 예, 북한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초대형 방사포가 600mm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작은 거니까 상당히 큰 거죠. 등치가 길이가 2.5m니까 또 상당히 어마어마한 길이죠. 진짜 중어뢰군요. 네네. 무게 1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상대하게 되는데 파괴력도 크고요. 범상어는 ADD가 2009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 11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었고 지금 이제 LIG 넥슨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손원일급 1,800톤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이 잠수함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 무시무시한 범상어 파괴력이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어떻게 잠수함을 타격합니까? 요 끝이 그냥 잠수함 그 선체 닿으면 터지는 건가요? 이게 좀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일단 저기 이제 잔망경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직주어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함정이 이동 거리와 시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5분쯤 뒤에 이쯤 와 있겠다 이상해서 어뢰를 쓰면 그야말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똑바로 가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똑바로 직진해서 이제 명중하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방식인데 네, 말거나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빗나가고 돌릴 할 거예요, 거고. 뭐. 예. 근데 이제 이거 그런 훨씬 이제 복잡한 방식인데 우선 범상어는 이제 방사성을 통해서 적함으로 추정되는 이제 물체를 탐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뢰를 발사한 모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함인 잠수함에서 그 어뢰의 공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영어로 이제 웨이포인트 경로점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도 명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사 명령을 받으면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발사관에서 이제 어뢰가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 소나는 자기가 소리를 쏴가지고 거의 이제 반사되어 오는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수동 소나는 자기가 소리를 안 내고 적 함정이 내는 소리를 이제 탐지해가지고 이제 추적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제 표적 탐지하고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뢰 자체의 소음은 작습니다. 이 소음을 줄인 상태에서 고속으로 이제 표적에 접근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죠. 범상어의 유도 개념이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면 이 범상어 여기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이 이제 그어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형은 이제 유선으로 유도가 되고 첨단은 그냥 우리 미사일로 있잖아요. 파이어 포겟이라고 쏘면 지가 알아서 가서 맞추는. 그게 그렇죠. 이제 첨단으로 생각을 예. 많이 하는데 게이밍 기어는 전부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뢰는 좀 달라요, 성격이. 그래요? 다른 게 이게 이제 범상어가 최대 사거리가 무려 50km나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과거 구형 어뢰에 비해서는 뭐 2배 이상 늘어난 이제 그러한 거리인데 이거를 유선으로 유도하는 선유도 방식이에요. 그냥 쏘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근데 그 배경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 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잠수함과 어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받고 잠수함이 이를 토대로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뢰의 경로, 속력, 심도 등을 이제 조종해서 이 표적으로 유도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보통 물속에서는 이게 통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무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선으로 유도하는 게 유리한 점이 많다. 또 하나는 이 선으로 유도를 하면 중간에 기만을 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무선으로 뭐 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기만을 하기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선 유도 방식을 취한 건데 참고로 어뢰 이제 유도를 하는 기술은 초기에는 자위를 활용해서 이제 직진 똑바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항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선유도 어뢰가 계속 개량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최대 사거리가 50km에 달한다는데 예. 50km를 선으로 야 이거 진짜 근데 선으로 어떤 선으로 한답니까? 그 선 뭐예요? 그게 뭐 구리선입니까? 뭡니까 그게? 지금은 광섬유를 쓰죠. 광섬이요. 광섬유 예. 케이블을 쓰는데 이제 어뢰 내장이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쭉 이제 풀려서 가는. 와 50km가 그 선이 그래서 긴가? 굉장히 잘 감았겠죠. 예. 일단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구리선 같은 금속 재질을 썼는데 이게 금속 재질은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것대로 또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광섬유는 가벼워서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인장 강도 늘어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그 강도들도 굉장히 좋은 게 그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광섬유 케이블은 이제 많은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뢰의 공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상어가 먼 거리에서 공격을 정확히 할 수 있어서
잠수함의 생존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들이죠. 네. 아, 저 궁금한 게 진짜 아니 50kg짜리 이 광섬유 케이블을 어뢰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잠수함에서 푸는 겁니까? 이렇게 무슨 예전에 연날리기 얼레처럼 그 어디 있어요, 실이? 어뢰에서 풀어요, 어뢰에서. 아, 어뢰가 갖고 어뢰가 지가 이렇게 풀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범상어가 아니고 그 사부의 토피도 2000이라는 어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와이어 디스펜서 여기에 이제 실패같이 감겨 있는 거죠. 네. 얇은 50km나 되는. 그래서 기계로 감으니까 감지 사람이 하면 하겠습니까? 아, 예. 저렇게 감겨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하면 이게 어뢰 전체를 차지해도 50kg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선이겠어요. 굉장히 잘 가는 선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감아서. 그러니까, 예. 기술이 핵심 기술이 그거 아니에요? 잘 감는 거 이거?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감다가 이거. 이게 국산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런 건 잘하면 다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유도선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로 장착된 다음에 이걸 풀면서 주행을 쫙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어뢰가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사일처럼 빠르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물속에서 가니까 그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제 중어뢰의 최대 항주거리 50km 이상 감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자동 호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고 풀어가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광섬유 케이블을 장착한 어뢰의 시조, 원조, 그건 어떻게 따져보면 됩니까? 사실 이제 독일이 또 뭐 전차 강국이도 아니고 잠수함 강국이잖아요. 유보트 뭐 그거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잠수함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어뢰도 독일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 최초로 사용한 것도 역시 독일 어뢰입니다. 이 독일의 DM2A4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그 잠수함 어뢰 관련 회사 중에 이제 아틀란트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이제 중어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걸 원조로 해서 우리 범상어도 이제 광섬유를 쓰는데 이 광섬유를 쓰면 이제 장점이 뭐냐하면 우선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뢰를 발사한 모함인 잠수함하고 어뢰 간의 유기적인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적이 어디 끼어들어서 기만하거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붉은 쇼로라든지 아니면 그 크림슨 타이드라든지 유명한 잠수함 영화마다 나오는 게 이제 잠수함 기만기죠. 저고래가 다가오면 잠수함에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막 그쵸. 소리내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잠수함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적 잠수함을 유도하는 미끼죠. 사실은 이 어뢰 자체로만 그거를 탐지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이제 잠수함이 딱 더 훨씬 정교한 소나 이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뢰도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비 하고 이제 돌리는. 예. 한눈 팔지 않고 그렇죠. 곧장 학교로 가야죠. 예, 예. 집으로 가거나. 방향을 확 틀어서 이제 원래 목표를 가게끔 하는. 또 요즘 이제 또 신무기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항식 기만기라고 기만기가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무슨 잠수함처럼 보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뢰의 공격 침노를 변경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광섬유 케이블의 장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실제 적잠수함을 파괴하는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이제 범상어도 보면 우리 전에도 원쌤이 어뢰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 잘 설명했던 버블 제트 그 시험한 영상에도 나타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어뢰를 장착하는 모습인 겁니다. 발사관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미 해군이 LSA 2021,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글로벌 엑서사이즈라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미 공격용 잠수함 중에 로스앤젤레스급이라고 우리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 마크 48이라는 그 대표적인 미군의 어뢰가 있습니다. 중어뢰인데 이거 한 발을 발사를 했어요. 그 미국의 이제 구형 프리기탐인데 배수량 한 4,000톤급 돼요. 그거를 단 한 발에 거의 두동강을 내서 격침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우리가 전에 많이 얘기했던 버블 제트에 의해서 큰 배를 이제 두동강 낸 이제 그런 결과인데 실제로 1만 톤급 함정도 두동강을 내서 침몰시킨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전에 뭘 했냐면 하푼이라고 대한미사일 2발을 쏴서 명중을 시켰는데
근데 그때는 배가 손상은 입었지만 이제 전혀 침몰할 기미를 안 가라앉진 보였는데, 않는군요. 예, 기미는 안 보였는데 네. 어뢰 맞고 그냥 두둥 나서 바로 침몰해버린 거죠. 그럼 뭐 저도 이 버블제트란 말을 정말 그 안타깝고 또 아직까지 막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물론 이제 천안함 복침 사건. 예, 그래서 처음 이제 들었었는데 네. 와 근데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어우 그 엄청납니다. 방금도 나온 게 막 퍽 튀는데 이게 대단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평택 이함대 가면 이제 천안함이 전시가 돼 있어요. 네. 두둥강 나 있는데 이게 천안함이 사실 배수량만 따지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1,200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000톤 페리쿠보다도 작은데 막상 가서 보시면 1,200톤짜리 배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밑에서 보면 전체. 근데 그게 막 갈갈이 찢어지고 두둥강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좌초나 이런 거에서 그 큰 쇠붙이가 햇덩어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뭐 어뢰나 이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겠구나,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네, 그래도 버블제트를 몰랐을 때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들으면 뭐 그런 거 보다 했는데 버블제트라는 것들이 이제 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거 너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진짜 충격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충격 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어뢰는 폭발 방식에 따라서 선체를 이제 직접 타격하는 직격 어뢰하고 그다음에 선체 근처에서 폭발해서 충격파로 선체를 파괴하는 이제 감응식 어뢰로 나뉘게 되는데 직격 어뢰는 우리 생각에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바로 때리니까 막 한 방에 그게 더 막 셀 것 같긴 해. 언뜻 보면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하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 구멍을 뚫어도 또 큰 함정 같은 경우는 안에 격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뚫어도 그 부분만 이제 침수가 되고 부서지고 그걸 막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침몰을 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그 화학 에너지에서 가스 버블이 생기는 거죠. 버블이 이렇게 생겨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면 생기게 되는데 이 버블의 팽창이 공기 중에서는 밖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지만은 물 안에서는 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한 버블이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여기에 또 커다란 이제 펄스가 그 진동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떨어진 선체를 이게 갖다 때리게 되는데 배가 이제 철 쇳덩어리 전체가 활처럼 이렇게 휘었다가 돌아오는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강한 뚝 충격을 이렇게 받게 안타- 되고요. 예. 밑에서 올라오면 배가 전체가 이렇게 가운데가 뜨게 되죠. 사실 이게 그 거대한 막 길이 300m씩 되는 이런 상선들조차도 바다에서 무서워하는 게 풍랑이 아니고 파도가 왔을 때 파도가 가운데 있고 배가 그 위에 얹혀지는 거거든요. 아, 그 자체 무게만으로도 예. 양쪽이 예, 양쪽으로 부러지게 돼 있어요. 아, 예. 그 상선이랑 컨테이너 이런 것도 부러져요? 길이 300m, 400m씩 된 배가 부러져요. 길수록 더 부러지죠, 사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휘핑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게다가 이제 특정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같은 진동수의 힘이 외부에서 가해지면 이제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힘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효과까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체가 이제 찢어지고 두둥강이 나서 정말 침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위력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범상어 또 눈여겨봐야 될 뭐 또 다른 기술도 더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범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중 깊은 바다 속에서 이제 발사되는 어뢰의 특성상 고강도 경량 몸체로 제작이 됐죠. 또 무거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속중을 위한 고출력 추진 전공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첨단 각종 센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술급 관성 함법 장치 INS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갖추고 있고 또 이 앞 탐지부에는 이제 광대역 음향 센서를 장착을 해서 탐지 능력을 상당히 이제 높였고요. 또 중요한 게 요즘 무기 체계에서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휴대폰도 다 자동차도 배터리가 중요한데 그렇죠. 무기도 전자장비 비중이 커지니까 네. 당연히 그게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배터리가 이슈가 되는데 아주 여기도 이제 중요한 대용량 고출력 2차 전지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고속 고출력 전동기에 위한 충분한 이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제 그런 게 특징이고 또 하나 원래 구소련 쪽에서 원래 어뢰들에 이제 많이 있던 그런 능력인데 웨이크 호밍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크라는 건 이제 항적.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면 그 스크류 위에서 이 항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기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탐지를 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뢰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별로 없었죠. 근데 우리 범상어의 경우도
그런 능력을 이제 갖게 됐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항적은 진짜 무슨 그 지문처럼 절대 바꿀 수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쫓아가면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기술을 또 우리가 다 보유하게 됐군요. 네, 국산화율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랍니까? 99%로 또 100%네요, 그럼요. 99.99%가 순금인데 순우리 기술이네. 이거 순우리 기술. 예. 아까 케이블 감는 기술까지 포함해서 99%. 그래서 이제 소유군으로부터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는데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이야 뭐 당연히 험난했겠죠. 그 문제가 보통 이 선진국은 어뢰 전용 시험장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또 그런 걸 또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바다에 나가서 일반 바다에서 시험을 해야 돼요. 옆에 어선 다니고 뭐 상선 다니고. 그러게 그 통제는 한계가 있죠. 예. 어선에 뭐 관광선에 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수심도 별로 안 깊고 불완전한 이런 음악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1년에 120박씩 출장을 나가서 바다에서 배멀미를 하면서 이거를 시험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고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거의 도시어부분들보다 더 하겠는데 이 정도는요. 120박이요? 와.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범상어. 그러면 범상어가 이제 그 구형 모델을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형 모델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이제 중어뢰는 이제 독일제인 수트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산으로 개발한 백상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계속 이제 이름이 상어 계열이에요. 네. 우리가 또 상어가 가게 아기 상어 뚜루뚜루가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어 쪽에 좀 많이 먹힙니다. 예. 우리가 그래도 국산화 아까 99% 말씀도 하셨는데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 정도 흘러가니까.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이제 경호뢰 중에 MK 마크 44라고 이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방 개발한 KT 75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술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1980년대에 K744 경호뢰라는 걸 만듭니다. 이러한 이제 경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게 첫 번째 중어뢰인 이제 백상어죠. 그리고 그거를 이어서 뭐 청상어, 홍상어, 청상어는 경호뢰, 홍상어는 이제 일종의 대잠 미사일 또는 대잠 로켓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1999년 4월에 9구 서태평양 훈련에 우리 2099 잠수함이 2,000함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 단 한 발로 1만 톤급인 미국의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호를 8km밖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 발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눈강을 내가지고 우리 이 잠수함 뭐 이 위상을 명성을 국제적으로 떨친 그러한 이제 사건 아닌 사건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손으로 만든 이 중어뢰 백상어와 범상어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상어가 새 버전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나은데요. 네. 크기를 보면은 백상어가 지름이 48cm가 조금 넘으니까 조금 작죠. 그럼 아까는 왜저 50cm가 넘었죠. 넘었죠. 예. 이렇게 조금 작고 길이는 6m로 같은데 탄두가 크기 때문에 폭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았죠. 그 독일제 수트 계속 말씀하셨던 수트가 한 발에 20억 원씩 하는데 이거는 이제 10억 원 절반의 가격으로 운용이 가능했었고, 근데 범상어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범상어는 광섬유 케이블 유도를 하는 방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선 유도 방식이 오히려 발전된 방식인데 백상어는 이제 무선이죠. 무선 유도식이라서 뭐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적 함정 소리를 스스로 이제 추적해서 공격하는 첨단 능동형 음향 어뢰이고 또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에 잊어버리면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무선의 가장 큰 특징인데 결국은 적의 기만에 취약하다. 무선 유도다 보니까 뭐 방해 전파라든가 여러 가지 방해 음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거리도 백상어는 30km인데 범상어는 50km까지 가능하고 백상어는 속도가 35노트, 그러니까 시속 64.8km 정도 되죠. 근데 범상어는 시속 111.1km까지 내니까 60노트. 비교가 안 되는 속도죠,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물속에서 사실 60노트면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죠. 이런 속도로. 그래서 이런 속도를 내기 때문에 범상어는 핵잠수함에 대한 아주 빠른 핵잠수함에 대한 추적이나 공격도 가능하고
속도 덕분에 또 파괴력도 또한 향상이 됐죠. 네. 그 앞서서 그 뭐 어뢰 시리즈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이제 중어뢰 얘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 또 이제 주력 무기 중 하나 경어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청상어인데요. 네. 이 그 수상 함정 외에 헬기, 뭐 대잠 초계기, 우리 피스시 같은 뭐 이런 데도 이제 탐지를 해상 초계 등에서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무게가 한 3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빔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인데요. 이게 무려 37개의 능동형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수십 개 방향으로 음향 빔을 쏠 수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물속이죠. 물속에서 그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력이 정말 우리가 놀랄 로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크기는 크지 않은데 제가 경어뢰인데도요 깜짝 놀란 게요. 그 얼마의 철판을 뚫을 수 있냐면 두께 1.5m의 철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와, 1.5m면은 예. 여기서 여기 되겠는데요? 예, 이걸 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핵 공격에 대비한 뭐 강력한 벙커 출입문 두께가 보통 뭐 1.5, 2m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걸 뚫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그다음에 국산화율도 뭐 범상어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93%에 달하는 자랑을 하고 있어서 참고로 이거는 그 필리핀에서 그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탑재하는 어뢰를 우리 청상어를 수입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K 방산에 또 큰 네. 공헌을 하기도 했군요. 근데 사실 헬기나 이거 함정에서 이게 쏘면은 이 경호란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거 언뜻 보면 이게 미사일인지 이게 어뢰인지 어뢰는 물에서 물로 가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얼핏 보면 사실 되게 비슷한 느낌이고요. 네. 뭐 물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추진 방식에 있죠. 이 미사일은 이제 로켓을 가지고 연료를 이제 폭발시켜 가지고 불이 막 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뢰는 이제 스크류, 함성과 마찬가지로 스크류를 통해서 이제 물 안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가는 건데 어뢰는 수중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니까 잘 안 보이고 또 미사일은 눈으로 오지만 굉장히 빠르고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뭐 음속에 몇 배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뢰하고 속도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대함 미사일로는 물 속에 있는 잠수함은 때릴 수가 없죠.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엔진이 꺼져버릴 테니까 그렇군요. 예. 물속에서 안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대잠 로켓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건 안티 서브마린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켓이에요 끝나는 말이 로켓. 로켓. 아까 미사일하고 좀 다른데 이건 원리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거를 수직 발사대용 대잠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홍상어인데요. 이 미사일에다가 이 탄두로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청상어 어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 잠수함 근처까지는 하늘로 엄청 빠르게 날아갑니다. 로켓으로 날아간 다음에 이제 잠수함이 있는 지점쯤 오게 되면은 로켓 머리에 청상어가 붙어 있다가 얘가 내려와요. 떨어져요, 물로. 낙하산으로 매달려서 떨어져서 물에 퐁당 들어간 다음에는 어뢰로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쫓아가서 명중을 하게 혹은 뭐 함선을 쫓아가서 명중을 하게 되니까 속도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갖게 되죠. 우리 원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첨언하자면 물속에서 어뢰가 날아오면 적 잠수함이 알겠죠. 알고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어뢰가 이동하는 동안. 근데 이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자기 머리로 이 로켓이 날아올 때까지 미사일이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청상어 어뢰가 물속에 들어온 뒤에야 적 잠수함을 알 수가 있죠. 어디 있냐? 머리 위인데요? 뭐 이러면 그렇죠. 끔찍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뭐 이런 것 등등 장점이 있고요. 홍상어 개발할 때 개발이 거의 끝났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품질 인증 시험 비슷한 걸 해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좀 재밌습니다. 원인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어뢰가 뇌진탕에 걸렸던 거예요. 어뢰가 뇌진탕. 홍상어가 이게 일정 고도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원쌤 아시지만 이 물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정도 고도에서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
것 정도만 이제 견디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그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 이 청상어 어뢰도 그 앞에 다 센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있잖아요. 소형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근데 충격이 크니까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엄한 데로 가거나 이상한 데로 가거나 뭐 이런 결과가 빚어져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원인 찾느라고 고민했는데 결국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잘 고쳤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의 홍상어가 전력가가 됐겠죠. 자, 현대해전에서 막강한 잠수함을 두 동강 내며 그 위력을 발휘하는 필살병기죠. 어뢰. 어뢰 개발을 과정에서 걸어온 고난의 가시밭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본방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 슉 하고 다가오는 한 발의 어뢰. 공격당하는 입장에선 패닉,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전쟁사를 통틀어 이따위로 쓸모없는 무기를 쥐고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병기국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어뢰를 만들어줄 수 없다면 표적의 외관을 뜯어낼 갈고리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장난감 총을 쥐어주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강요하면 어떤 병사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작 어뢰를 사용했던 병사들에게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존재감만으로도 압도적 공포를 선사하는 어뢰가 이토록 최악의 혹평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뢰가 등장한 건 1860년, 지금의 어뢰와 달리 수중에 부설된 기뢰에 가까운 무기였는데요. 무인으로 작동하는 작은 보트에 포격을 장착한 초기 어뢰는 증기기관을 제작하던 영국인 기술자 로버트 파이트 헤드에게 보내져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해군을 시작으로 1892년 미 해군도 도입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데요. 이후 1899년 오스트리아의 오브리에 의해서 자동 조타 장치가 발명되고 1904년 미국의 블리스가 연료를 압축 공기로 연소시킨 다음 혼합체를 만들어 피스톤, 터빈을 회전시키는 가열 장치를 발명해 어뢰 항속거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갔죠. 현재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어뢰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성능이 진화되고 검증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모든 어뢰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협적이지만은 않았죠.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주로 충격신관 어뢰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충격신관만으로는 공격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군함들이 어뢰를 막기 위해 장갑을 증설하고 어뢰 방지 장비 등을 장착하면서 어뢰만으로는 격침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근접신관입니다. 배 아래를 지나갈 때 어뢰를 꽝 하고 터뜨려 공격하는 거죠. 어뢰가 측면에서 터지면 폭발의 위력이 한 번 전달되고 끝이지만 배 아래에서 터지면 어뢰 폭발로 생긴 가스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한 번, 그리고 다시 축소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 상하로 뒤흔들어 버리니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어뢰가 배 아래를 지나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근접신관의 일종인 자기신관에 있습니다. 배는 수천 톤의 쇳덩이라 지구의 자기장을 마구 뒤흔드는데요. 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어뢰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즉, 근접 자기 센서를 탑재한 어뢰가 배 밑바닥보다 낮은 위치에서 쭉 나아가다가 커다란 자기장 변화가 감지되면 그때 꽝 하고 터지는 원리인 거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했지만 실전은 너무도 달랐는데요. 오히려 자기 신관 때문에 수시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러냐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항공모함을 포착한 독일의 유보트는 곧바로 G7 어뢰 3발을 발사하는데요. 하지만 근처에 가기도 전에 폭발하면서 공격에 실패, 오히려 영국군에게 위치가 발각돼 격침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40년 패저위붕 작전 당시 독일 유보트는 G7 어뢰로 또 한 번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요.
영국 함대를 향해 38번이나 어뢰를 발사했지만 성공한 건 단 한 번뿐이었죠. 38번 중 딱 한 번. 이 어이없는 결과에 승조원들은 공격을 포기하고 말았죠. 문제는 자기 신관에 있었는데요. 지구 자기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정한 자기장의 변동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변동하는 지구 자기장은 자기 신관, 어뢰에게 있어 큰 변수였던 거죠. 그런데 독일보다 더 심각했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미군 잠수함용 어뢰는 MK-14라는 제품이었는데요. 1931년에 설계된 이 어뢰의 사거리는 최대 8,000여 미터. 탄두는 TNT보다 약 50% 강력한 신형 토펙스 폭약 290여 킬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었으며 독일의 G7 어뢰와 마찬가지로 자기 신관을 탑재하고 있었죠. 에탄올을 사용하는 터빈, 이중 반전 추진 기등, 당시 최신 기술을 모두 접목해 동시대 최고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어뢰에는 물체의 방향성을 측정해주는 장치인 자이로스코프가 있는데요. 내부의 부품이 팽이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기울기 등을 측정해 목표물로 발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어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장치인데요. 문제는 이 자이로스코프에 잦은 결함이 생기면서 어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직진을 못하고 원을 그리며 잠수함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1943년 미 해군은 작전 도중 일본 함정을 발견해서 15발의 어뢰를 발사했지만 하나같이 불발 또 불발, 이 중 제대로 폭발한 어뢰는 단 3발뿐이었죠. 오히려 사용할수록 독이 되는 어뢰 때문에 승조원들은 어차피 제대로 못 써먹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라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어뢰 연료가 메탄올과 아세톤이 섞인 90도짜리 알코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배식으로 나온 식빵을 필터로 사용해 알코올만 걸러냈고 여기에 보급으로 나온 파인애플 주스를 섞어 어뢰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무기로서 역할을 못하니 소중히 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중어뢰 백상어도 2003년 실탄 사격 훈련 중 자기 신관 문제로 기폭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어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쯤 되면은 뭐 우리 라인업이 이제 확실하고 저 주변국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 이제 외국 근처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에도 우리 범상어 같은 중어뢰가 있고요. 예. 요건 이제 제식명이 18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식 하여튼 뭐. 일본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중어뢰가 89식인데요. 이게 이제 1989년에 개발이 완료된 거니까 18식 중어뢰는 당연히 2018년에 기본 설계가 완료돼서 붙은 이름이고요. 새 거네요. 새 거죠. 완전히 새 거죠. 일단 범상어처럼 광섬유 케이블로 유선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항적 추적기는 능동식 자기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표의 형태를 분간할 수 있는 음향 이미지 센서 예. 그리고 해저 바닥에 착저한 북한의 소형 잠수 정도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아주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라는 게 특정이 돼가지고 더 한눈에 띄는데 우리의 이 범상어랑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좀 낫다 뭐 이렇게 평가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 범상하고 18식은 뭐 중어뢰의 트윈 쌍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슷한 그래요? 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선 일본 18식 중어뢰는 차세대 연료로 떠오르고 있는 산수와 수소를 이용하는 터빈 엔진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덕분에 이제 CC노트, 무려 시속 129km에 달하는 고속을 이제 자랑을 하고 반면에 우리 이제 중어뢰 범상어는 핫한 그런 배터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지하고 비교를 해서 했을 때 안정성이 높고 수율 또한 이제 높다고 하고요. 가격이 또 저렴하고 충격에도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빈 엔진. 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거 뭐 전기차, 뭐 엔진차 뭐 이런 느낌도 나는데 특별히 더 우리께 조용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18식 중어레는 그 전력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쓰는 겁니까? 네, 아주 최근에 전력화가 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난 3월에 이제 일본의 최신의 공중 잠수함의 타이게이급이 취역을 했는데요. 예. 실전 배치가 됐는데 여기에 바로 18식 중어레가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일본은 그렇고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중어레는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네. 최근에 차세대 중어레 YU-10을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내용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외관상으로 보면 이제 범상어하고 비슷한 스펙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최소 55노트, 요건 이제 시속 102km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의 속도하고 최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역시 광섬유 케이블 유도 체계 그리고 고위력 신형 탄두를 장착해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중국 받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2010년 천안 폭침 사건 기준 예. 북한의 어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천안함을 격침한 어뢰 중어뢰가 CHT-02D라는 건데요. 이때 사실은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북한에 근데 버블제트 능력이 있는 어뢰가 정말 있느냐 그런 이제 의문도 일부에서 제기가 됐는데 마침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 CHT-02D를 소개한 그 팜플렛, 이제 북한도 무기 수출하려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무기 팜플렛을 많이 돌리는데 네. 그 외국에 돌린 팜플렛 중에 이 어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재원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그 탄두 중량이 보면 고성능 폭약 250kg이나 아니면 TNT 250에서 360kg 정도를 탑재해서 상당한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이 정도 탄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어뢰인 MK-48하고 비슷한 그런 위력인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이 운용 중인 중어뢰는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타입 53-65라든지 중국이 만든 YU-3G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어뢰가 앞서서 뭐 만톤급도 막 두동강 내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끝판왕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있죠. 네. 일반적으로 어뢰는 속도가 느리다는 약점이 시속 120km 어쩌고 해도 이제 미사일하고 비교할 속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존 수중 어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세대 어뢰 개발이 한창인데 이게 이제 초공동화 현상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어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물속에서 기포로 작은 막을 만들어서 어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공기로. 이제 어뢰의 형태나 혹은 그 재질 때문에 생기던 물의 마찰, 물의 저항 같은 게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매끈하게 물을 뒤로 흘려보내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가 196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던 기술인데 1977년도에 이미 지금 거의 뭐 44년, 45년 전 얘기죠. 1977년도에요. 네. 1977년도에 이미 시속 370km를 내는 KTX 이상이죠. KTX 이상이죠. 네. 그래서 이거 VA-111 쉬크발이라고 하는 이거를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기술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중국도 이미 쉬크발의 수출형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쪽이 속도로는 확실히 끝판왕이라고 봐야죠. 예. 우리 뭐 그 범상어가 99% 국산화를 보이니까 우리도 뭐 이런 것도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걸 소문은 돌았는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한 적도 있는데요. 2010년대부터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벌써 7년 전이죠. 2015년 우리 이제 서울 에어쇼 아덱스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중 초공동 로켓이라는 이름으로 초공동 어뢰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시험 사격한 영상도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뭐가 휙 지나갔는데 잘 확인은 안 되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물속에서 이제 그런 최근에는 요 관련된 후속 소식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해진 바다의 추적자 범상어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어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끔씩 얘기했지만은 지상이나 하늘에서 모든 전투를 레이저로 하는 날이 온다 해도
물 안에서는 레이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레이저는 물에도 안 들어가요? 그것도 튕기네 또? 빛이니까 아니, 물 안에서 그냥 무력화되죠 거의. 이거는 열을 품은 빛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는 식어버리고 그냥 뭐 모든 곳이 다 레이저 관수로 싸워도 물 안에서는 어뢰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고 여차하면 그냥 물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레이저 상황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뢰 기술이란 게 아까 초공동 기술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또 발전을 해줘야 되는 분야가 이 어뢰 분야고,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이런 물성이란 게 존재하는, 이름이 재밌네요 말이. 예, 물이 갖고 있는 물성.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또 바깥 그 외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물리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놓치지 않고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뭐 당연히 지형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2차 대전 때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 다큐멘터리나 보면 어뢰하면 구식 무기라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코 구식 무기가 아니고 정말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는, 그래서 계속 진화하는 그런 무기고, 그러니까 수중 미사일로 보시면 돼요. 어뢰는 수중 미사일이다. 어뢰는 계속 진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앞으로 지금 이제 무인 잠수정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드론도 자폭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비슷하게 무인 잠수정인데 자폭하는, 결과적으로 성격은 어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도 뭐 이번에 범상어도 개발했지만, 또 우리도 뭐 다양한 무인 잠수정들, 뭐 이런 그 무인 수중 무기도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물에서는 저 레이저가 안 통하는군요. 빛이라는 게 안 통하는군요. 예, 그리고 뭐 열도 못 내죠. 열도 나봤자 옆에 물이 끓 때가 끝나죠 그냥. 그렇죠. 예. 그 열이 그 에너지가 계속 뭐 몇 킬로미터씩 떨어진 잠수함까지 가야 되는데